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세법 입문 강의 시작이고요. 교재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내일쯤 나오긴 할 거예요. 이게 법률이 좀 통과가 늦게 되다 보니까 개정세법 좀 반영하고 책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아마 오늘 밤에 입고되지 않을까. 그럼 내일 아침에는 구매가 가능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또 출판사에 한 번 더 전화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하루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책이 제대로 나올 거니까 오늘만 유일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세법 요거가 교재가 될 거고요. 우리 세법에 대해서 우리 회계사 종합반이긴 하니까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고요. 회계사 시험. 자, 법인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세법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을게요. 요런 세법이 있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그리고 상증세법이라고 또 있어요. 상증세법. 그리고 국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법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을게요. 요거 출제되는 문항수를 보면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 1차 시험 기준으로 14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세법은 10개, 부가세법은 8개 해서 요게 3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상증세법이라고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요게 1차 시험 기준으로는 2문제 국세기본법이라고 해서 국세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들, 공통적인 사항들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국세기본법. 요게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지방세법이 1문제 해서 8문제. 총 40문제인 거죠. 40문제. 총 4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돼요. 60분, 1시간 안에 푸셔야 돼 있고 까락이 나면 안 돼요. 까락이라는 점수가 40점인데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합격을 못해요. 전과목 까락 없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평균이 나와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요게 회계사 시험. 요런 식으로 세목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도 뭐 같이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세무사. 세무사로 이렇게 전향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회계사 하시다가 안 되면 세무사 하고 세무사 하시다가 또 안 되면 또 회계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약간 연동되죠. 왜냐하면 비슷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난이도도 비슷하고요. 법소부, 세무사도 법소부가 나오고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법 입문은 회계사, 세무사 공통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니까 회계사 분들이 들으셔도 되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상관이 없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10문제, 소득세가 10문제, 부가세 8문제. 그렇게 해서 28문제 1차 시험에 나오고 그리고 기타 세법이라고 해서 얘는 좀 여러 가지 세목이 나와요. 국세기본법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국세징수법도 국이네요. 국세기본법, 징수법 이런 것도 있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이런 게 또 있어요. 국세기본법이 한 5개,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한 3개 정도,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한 2개, 조세범 처벌법이 2개 그런 식으로 해서 12개 해서 40문제. 얘는 40분 안에 풀어야 돼요. 40분 안에. 좀 더 시간이 짧죠. 얘는 60분. 60분 안에 푸는 거고 계산 문제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계산 문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얘는 40분 안에. 계산 문제가 조금 회계사 시험에 비해서는 덜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1차 시험 기준으로는 회계사 시험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해서 그런 게 법소부에 껴서 나와요. 법소부에 껴가지고 조세특례 제한법 이런 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인데 법인세도 특례로서 뭐 법인세를 좀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득세 같은 경우도 좀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특례가 들어가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특법 관련해서는 법소부에 껴가지고 살짝 나오고 세무사 시험은 조특법이 1차 범위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1차 범위는 아니고 2차 범위는 맞고
1차 기준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죠. 지금 법인세도 뭔지 모르겠고 소득세도 뭔지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어떤 세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게 일단 주요 세목이구나. 요거는 잘 갖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계사든 세무사든 요게 중요하다. 법소부.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는 법소부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무회계 기준으로 법소부. 그게 나오고 얘는 1차에만 나오는 거야. 1차에만 나오고 2차에는 안 나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증세가 2차 시험에 나오긴 해요. 2차. 1차에 안 나오는 거를 보여드리면 요거 안 나와요. 1차, 그러니까 2차에 안 나와요. 2차에는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소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든 2차든 같이 나오는 세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 회계사하고 세무사 뭐 둘 다 어떻게 문항이 구성이 되는지 그렇게 좀 세목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법 입문, 세법이 뭔지 모르겠죠. 일단 뭐 회계 원리 이런 걸 먼저 들으시면 좋긴 한데 우리는 같이 진행을 하긴 합니다. 같이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어가지고 부가가치세부터 진행을 할 거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뭐 회계를 하나도 몰라도 1도 몰라도 진행해도 괜찮은 세목이라 가지고 그거 먼저 하고 시작할 거라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순서상으로는 회계 원리 그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세법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뭐 부가가치세부터 할 거니까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요거랑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 원리. 요것도 이제 곧 진행이 되죠. 회계 원리, 세법 입문. 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법 입문 다음에 세법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 우리 입문 강의 다 끝나고 나서 기본 세법 강의는 재무회계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거예요. 재무회계 후에 중급회계, 그 다음에 세법 기본. 왜냐면 요 세목, 법인세라는 게 있고 소득세라는 게 있고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법인세가 회계랑 관련되어 있어요. 회계를 모르면 법인세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진행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회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순서가 회계 원리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세법 입문, 그 다음에 또 재무회계 먼저 듣고 중급회계라고 부르는 거 그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세법 기본 강의 그런 식으로 듣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요거부터 할 거거든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1도 몰라도 진행해도 되는 그런 세목이라서 그거부터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세법 기본 강의 듣고 나서는 심화 세무회계라고 해가지고 1.5차 수준으로 약간 계산 문제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좀 다룰 거고 그 다음에 1차 전에는 객관세법이라고 해가지고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과정을 할 겁니다. 진행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법을 여러 번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난이도도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한 큐에 다 하겠다.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여러분들이 뼈대 정도 조세가 뭐구나, 세법이 뭐구나 그 정도의 느낌 그리고 용어 같은 경우에도 용어가 다 낯설거든요. 조금 한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안 좋은데 그런 한자가 들어가는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요 기본 강의는 약 140시간 정도 돼요. 14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죠. 세법 양이 그 정도 강의가 들어갈 거고 심화 세무회계 100시간 정도 돼요. 얘도 거의 100시간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요. 객관세법 거의 90시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회계사 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세무사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쌓아 나가서 점점 더 많은 양을 공부하게 된다. 근데 처음에 초기 좀 잘 해놓으셔야지 틀을 좀 잘 잡아놔야지만 이렇게 쌓아 올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밑에 바닥이 되게 튼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쌓아 올릴 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완전 심하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기초를 잘 다져 놓는다. 그게 세법 입문.
이런 기초를 잘 다져가지고 논리 이해를 잘하면 덧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덧붙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논리를 좀 잘 잡으시고 기본기를 잘 닦아 놓으셔야지만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갈 때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따라오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조금 쉬운 내용들 위주로 하다가 이제 기본반에서 조금 어려운 거 중급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이제 상급 정도의 난이도도 약간 맛보고 그다음에 객관식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겠다. 자, 이제 좀 보도록 하죠. 우리 4페이지 조세란 무엇인가 요거부터. 조세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기본적인 조세 총론 해서 조세가 대충 뭔지 그것만 알아보는 건데, 거의 과세 주체 나오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 충당, 재정 조달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하는 금정급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말이 어렵죠. 부가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다. 얘들이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왜 걷는데?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얘들이 여러 가지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치안을 제공한다든지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예산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이고, 과세 근거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야. 법에 걷지 말라고 했는데 거두면 안 된다는 거죠. 깡패가 아닌 이상 뭐 법에 근거도 없이 걷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법에 근거해서 걷는다. 납부 방법은 금전 납부 원칙이에요. 금전, 돈으로 내야 한다는 거죠. 물건으로 납부하면 불편하겠죠. 물건으로 납부하면 막 신발로 납부했어. 그러면 신발은 막 국가에서 또 팔아야 돼. 그래서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과세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물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납이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물납. 조세 물납. 조세 물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조세 물납이 가능한 경우는 아주 한정적으로 상속세만. 상속세.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만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해요. 아버지가 상속한 재산이 봤더니 건물이야. 건물로 내가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내려고 봤더니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건물로 낼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아요. 법인세도 물납이 허용이 안 되고요. 우리 소득세, 부가세 이런 거 다 물납이 허용이 안 돼요.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요거 같은 경우에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에서도 요거 상속세만 물납 가능하고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능해요. 이것도 안 돼요. 얘만 상속의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부르는데,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해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물납이 가능하다. 요거는 국세고요. 얘는 지방세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조세 분류가 나오는데, 조세 부가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국가가 부가권자면 국세라고 불러요. 국가가 걷는다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권자, 부가의 주체가 되면 지방세, 그런 식으로 불러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다 국세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 상속세 이런 것도 다 국세죠.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가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한 조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 재산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방 소비세, 주민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거의 물납이 불가능한데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하더라.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금전 납부 원칙이더라. 그리고 뭐 그 위에 조세의 개념에서 일반 보상성이라는 말이 있죠. 일반 보상성. 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위에 문구에 직접적 반대 급부 없이,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일반 보상성이라는 것이 이게 조세를 내긴 해요. 조세를 낸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점 가가지고 돈 내면 음식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조세를 냈다고 해서 음식을 주느냐? 밥을 주느냐? 또는 피자를 주느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상성만 있고 개별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어떤 서비스,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주고 용역을 받는다든지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막 주는 거야. 그죠? 세금은 그냥 국가가 걷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걷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밥 줄게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일반적인 보상성은 있어요. 개별 보상은 없어도 일반 보상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아예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국방을 제공해 주잖아요. 치안을 제공해 주죠. 그런 걸 일반 보상성이라고 불러요. 개별적으로 뭔가 나한테 볼펜을 주거나 공책을 주거나 그런 건 없는데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니니까 뭔가 개별적으로 주는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그런 거는 제공해 주긴 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일반 보상성 그런 표현을 써요. 조세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지 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거나 뭐 그런 주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밑에 조세 분류도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알아가자는 거죠. 조세 사용 용도 특정, 이것도 좀 보면요.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목적세라고 불러요. 목적이 있다는 거야. 조세의 목적. 거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보이시죠? 교육세는 교육 목적으로만 쓰겠다는 거야. 돈을 걷어서, 조세를 걷어서 교육 목적으로만 쓸게, 다른 데 안 쓰겠다는 거야.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쓰고 다른 데 안 쓸게. 근데 그 밑에 보통세라고 보이시죠? 우리가 배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여기 들어가 있죠. 보통세. 보통세라고 하면 조세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돈 걷어가지고 국방 용도로도 쓰고 치안 용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쓴다. 어떤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데 쓴다라는 의미에서 보통세. 목적세의 반대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담세자, 납세자 동일 여부에 따라서 뭐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우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담세자라는 것이 조세를 부담하는 자예요. 부담. 실제로 부담. 돈 내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돈을 내 호주머니에서 내는 자, 담세자. 납세자는 세금을 갖다 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내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부담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돈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한테 받아와서 낼 수도 있거든요. 받아와서. 그래서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세무서 가서 내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남 돈을 갖다 내는 경우도 있고 내 돈을 갖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게 납세자라고 보시면 돼요. 담세자, 납세자가 동일한 게 직접세. 직접세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직접 세무서 가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의 줄임말이에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는 자기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자기의 세금을 자기가 직접 부담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직접세. 근데 간접세는 좀 달라요. 부가가치세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해요. 부담. 담세자는 소비자. 우리가 뭐 우유 같은 거, 바나나 우유 그런 거 사 먹을 때 바나나 우유를 사 먹으면 10%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단은 세금을 부담해요. 근데 소비자가 바나나 우유를 사 먹을 때 바로 세금을 세무서 가가지고 내진 않죠. 사업자한테 줘버리죠. 사업자한테 바나나 값 주면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주거든요. 그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세무서 가서 내요. 실제로는 사업자, 편의점에 있는 사업자 있죠. 그 사업자가 돈을 받아와서 세무서 가서 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납세자가 되는 거죠. 사업자는 자기 돈 내는 건 아니지만 남한테 받아와서 내는 납세자에는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담세자는 소비자고 납세자는 사업자고 그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간접세라는 표현을 써요. 간접적으로 징수한다. 그런 의미죠.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징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대충 감만 잡으세요. 감만. 편하게 들으세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편하게 지금은 들으시면 돼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금 보면 다 어렵고 그런데 나중에는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보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외우실 건 아니고 나중 가서는 자연스럽게 체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고려. 인적사항을 고려하는가, 고려하지 않는가, 뭐 인세, 물세. 인세는요, 그냥 인간적인 조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적인 조세. 인간적인 조세, 그게 인세예요.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인간적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 인적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적공제. 우리가 나중에 과세 표준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걸 구할 때 뭔가 빼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적공제. 공제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공제는 뺀다라는 의미구나.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면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빼요. 공제라는 의미는 그냥 뺀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디덕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디덕션. 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빼면요. 과표가 줄죠. 과표는 세율을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줄게 나오겠죠. 세금, 산출세액. 이게 줄겠죠. 내가 줄면 얘가 줄는 거예요. 세율을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이 과표니까. 근데 이런 걸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소득공제라는 걸 넣어주면. 이 소득공제 안에 인적공제 이런 게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좀 많이 빼줘요. 부양가족 많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좀 지출하는 금액이 많으니까. 소득이 많아요. 그래도 부양가족 10명이야. 그러면 먹여 살리려면 생활비 많이 들겠죠. 기초생활을 위해서. 그러면 지출하는 게 많을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얼마 정도 빼줘요. 부양가족 한 명당 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빼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게 있는데 그걸 인적공제라고 부르고요. 이걸 빼면 과표가 줄고 세금이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담세력이라고 불러요. 담세력.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조세를 부담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세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담세력을 고려해 주는 거니까 인간적이구나. 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인적 사항을 고려해 주는구나. 나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고려를 해 주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세는 물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적이다. 물세. 반대인 말이죠.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이니까 부가세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새우깡 뭐 1,000원짜리 먹어. 1,000원짜리 먹으면 부가세가 1,000원에 뭐 10%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100원 이렇게 붙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1,100원 주고 새우깡을 사 먹어야 돼요. 1,100원 주고. 1,100원 주고 사 먹는데 부양가족이 저는 10명인데요 하면 깎아주나요? 안 깎아주죠. 안 깎아줘요. 인간적이지 못해. 부양가족이 많은데요. 나눠 먹으려면 이제 새우깡 이게 맛있어가지고 손이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부양가족이 많은데 어떻게 안 깎아주나요? 안 깎아줘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게 물세라고 보시면 돼요. 물세는 전혀 깎아주는 게 없다. 그런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이거 묻지도 않아. 그냥 일괄적으로 걷는 세금. 그게 물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독립된 세원이 있는가 없는가. 독립세, 부가세 이런 게 나누고 있는데 독립세는요. 독립된 세원이 있어요. 독립된 세원, 세금의 원천. 세원, 세금의 원천이 있는가. 이런 게 좀 한자가 많이 들어가요. 세법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뭐야 이 세원, 세원이 뭐야 세원. 원천 이렇게. 세금의 원천 이렇게 이해하시면 세금의 원천. 독립된 세원의 원천이 있는가. 법인세는 소득이 세금의 원천이거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게 달려있는 거죠. 소득세도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소득이 원천인 거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원천인 거예요. 상속받은 재산. 그게 얼마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또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겠죠. 이런 독립된 세원이 있으면 독립세라고 부르고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 독립된 세원이 없는 건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가세는 부가세라고 하면 영어로 서텍스. 우리가 말하는 부가가치세하고 다른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예요.
얘랑 얘는 달라요. 요건 서텍스인데 다른 세금에 빈대 붙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대. 다른 세금에 빈대 붙는다. 교육세 같은 게 그런 건데 뭐 개별 소비세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개별 소비세가 막 1,000원이야. 여기에 30% 해가지고 300원이 교육세 이런 걸 붙어요. 다른 세금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독립된 세원, 소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재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소득 이런 게 독립된 세원인데 그런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금 매기는 거에 그냥 30% 때려가지고 더 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부가세, 빈대세금, 빈대세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독립된 세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세금에 붙는 거. 교육세도 그렇고 농어촌 특별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른 세금에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부가세라고 부르는구나. 서텍스. 과세 대상 측정 단위에 따라서 뭐 종가세, 종량세 이런 게 있죠. 종가세 가격에 따라간다. 종종종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종종종 따라간다. 가격이 종종종 따라가는 것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과표라는 게 있는데 과표는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세율을 적용하는 수량이 될 수도 있어요.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수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되면 종가세인 거예요. 얘가 금액이 되면 종가세. 가격에 종종 따라간다는 거야. 가격에, 금액에 따라간다. 이게 수량이 되면 종량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부가가치세는 과표가 금액인 거죠. 1,000원에 10% 이런 식으로 붙으니까 100원 이게 부가가치세 이렇게 붙거든요. 종가세. 근데 종량세인 경우는 뭐 리터라든지 킬로그램 거기에 붙는 거예요. 리터라든지 킬로그램, 100kg 100kg에 10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이게 종량세. 이게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세금 1,000원 내 이런 식으로 종량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과표가 금액이냐 수량이냐에 따라서 종가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량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는 금액이 돼야 돼요. 세금은 금액이 돼야 되니까 금전납부 원칙이라고 했죠. 물납은 거의 허용하지 않고 이게 금액이 되려면요. 요거 과표가 금액이거나 아니면 세율이 금액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금액이어야지만 마지막에 금액이 나오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과표가 금액이면 세율은 퍼센티지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금액이 나오죠. 근데 과표 자체가 킬로그램이라든지 리터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세율이 금액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이 금액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조세 분류.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세금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걸 좀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조세 분류 표로 좀 나와 있죠. 조세 분류에서 조세는 뭐 일단 뭐 국세하고 지방세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국세 같은 경우에 내국세, 관세, 관세법에 따른 관세 이런 것도 있고 내국세 안에 보통세,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 안에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거기 보통세 안에 직접세 안에 있는 거 소득세 공부할 거고요. 법인세 공부할 거고 그리고 상속증여세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나중에 공부를 할 거야. 지금 입문반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요 주요 세모 그것만 잡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입문반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목이라는 게 있고 근거 법률이라는 게 있으면 1세목, 1세법 이게 원칙이에요. 1세목 하나의 세목에 법은 근거 법은 하나여야 한다. 이게 원칙. 근데 유일하게 2세목 1세법인 게 하나가 있긴 해요. 2세목 1세법인 게 상속세 및 증여세 그거예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다른 세목인데 세목 자체는 다른 건데 근거 법률은 합쳐져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해가지고 근거 법률이 합쳐져 있죠. 요거는 유일하게 2세목인데 1세법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세목 하나, 법률 하나
그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걸 배우는 거고요. 세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뭐 주세도 있고 담배 소비세도 있고 뭐 자동차세도 있고 엄청나게 많다. 아, 많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금들이 많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요게 주로 나오고, 요게 주로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세수입 측면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탑3예요. 탑3. 세 수입 측면에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세금 수입을 이렇게 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수입이 제일 많은 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주요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주요 세목을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조세법의 기본 원칙 나오죠.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요 조세법률주의는 법에 근거해서 세금 매겨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제목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조세평등주의도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 뭐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이런 표현이 좀 나올 건데 이것도 개념만 잠깐 보면 수평적 공평이라는 것은 소득이 동일하면 세금이 똑같아야 한다. 이런 의미야. 소득이 똑같으면 소득이 동일하다. A하고 B가 소득이 똑같다. 그러면 수평적으로 공평하려면 세금도 똑같아야 한다. 그런 의미고 수직적 공평은 또 뭐냐.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소득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소득이 100억이야. B라는 사람은 소득이 1억이에요. 그러면 세금 낼 때 똑같이 뭐 10%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야. 0.1억. 얘는 10억.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뭐 20%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수직적 공평이라는 거죠.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세율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누진세율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누진세율. 소득세, 법인세는 다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라서 뭐 1억까지는 뭐 1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20%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 누진과세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가 많이 되도록. 법인세 세율 잠깐 보여드릴게요. 법인세 세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억까지는 10%. 과표 2억까지는 10%. 그리고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억 초과 뭐 3천억까지 22%. 3천억 초과분에 대해서 25%. 이게 법인세 세율이거든요. 그러면 과표가 5억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세율 적용하냐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 3억에 대해서는 20%. 5억 번다고 하면. 이게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 이걸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불러요. 초과 누진세율. 이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 5억 벌었다고 해서 5억 곱하기 2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억까지는 그래도 10% 해주고 2억 초과하는 부분이 3억이죠. 3억에 대해서 20%. 그런 걸 초과 누진세율.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수직적 공평과세.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거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은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자, 용어 정리 나오죠. 자, 용어들 좀 보죠. 세법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한자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낯설은 용어들이 많아요. 세법이 양이 좀 많고 용어가 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어려울 건데 나중 가서 10회독 정도 하면요. 그럼 이제 조금 괜찮아져요. 조금 뭐 괜찮아진다는 거지 뭐 쉬워진다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쉬워지는 과목은 없어요. 회계사 세무사 과목 중에 완전히 쉬워지는 과목은 없고요. 어느 정도는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 공부할 때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4회독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은 나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의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어 정리 보시면
납세무자 나오죠. 납세무자. 뭐 다 볼 건 아니고요. 여기서도 관련된 건 잠깐 볼 건데 납세무자 동그라미 1번하고 거기 동그라미 5번의 납세자 좀 비교해서 볼게요. 납세무자라는 게 있고 납세자라는 게 있다. 자, 납세무자 범위가 조금 더 좁아요. 납세무자가 범위가 조금 더 좁고요. 납세자가 범위가 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납세자 안에 납세무자가 있는 거예요. 납세자 안에 납세무자가 있고 이 안에 누가 또 있냐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자에는 납세무자도 들어가지만 원천징수 의무자도 들어가거든요. 납세무자하고 원천징수 의무자 뭐가 다르냐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나중에 보실 건데 뭐 회사 다녀보시면 좀 아시는데 급여를 줄 때요. 급여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주진 않거든요. 100만 원 다 주진 않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거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요. 근로소득세를 조금 떼고 1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5만 원 떼고 95만 원 줘요. 그럼 5만 원 뗀 거는 뭐 하냐? 회사가 5만 원을 떼거든요. 떼가지고 세무서 갖다 내요. 얘한테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한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안 낼 수가 있으니까. 근로자가 내면 좋은데 대부분 잘 안 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징수를 해서 조기에 세수입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회사가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100만 원 줄 때 5만 원 떼가지고 세무서 가서 내야 돼. 그 회사를 뭐라 부르냐면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도 납세자에는 들어가요. 왜냐하면 세금을 남의 돈이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징수해가지고 내긴 해야 되잖아요. 내 돈은 아니죠. 남의 돈을 떼가지고 내는 거니까. 얘도 납세자한테는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납세의무자에는 그 근로소득을 받는 자 있죠. 얘는 소득이라는 것을 발생시켰으니까 세금 내야 되는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고 A라고 하면 A가 이제 근로소득자, 얘가 B 회사라고 하면요. 얘를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소득이 생긴 거고 원래는 자기가 세금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얘가 아무래도 안 낼 것 같다. 원천적으로 급여를 줄 때 징수를 좀 하자. 급여를 100만 원 줄 때 100만 원 다 주지 말고 5만 원 좀 떼자라는 거죠. 5만 원 떼자. 떼고 95만 원만 주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얘가 5만 원을 세무서에 가서 낸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원천징수 의무자. 그럼 납세자에는 누가 들어와요? 둘이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납세자가 단어는 짧죠. 3글자밖에 안 되죠. 3글자밖에 안 되고 납세의무자가 5글자. 납세의무자가 더 단어는 글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훨씬 더 범위가 넓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납세자가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와요.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문제로. 이런 게 나오긴 해요. 아시겠죠? 보기로 이렇게.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문구겠죠. 근데 이게 틀리게 나오면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는 포함하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틀린 문구.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좀 쳐가지고 말문제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 객관식 때 이런 걸 좀 더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뭐 한번 들어봤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법 입문 과정이니까 지금 듣고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한 번 더 객관식 세법 이런 걸 하면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잊어버리셔도 큰 문제는 없다.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표가 나오죠. 과표. 거기 6번에 나오죠. 6번에 과표.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율을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세율을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 금액일 수도 있고 수량일 수도 있다고 했죠.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과세표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죠.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기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소득이 얼마인지 그런 걸 산출해야 되는 거니까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세기간은 이게 1년 동안 소득을 벌었으면 그 1년치 소득에 대해서 과표를 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기간을 정해줘야겠죠. 과세표준 계산 기초가 되는 기간. 그게 바로 과세기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가 있다. 납세 의무자 이런 자도 있어야 되고 과표도 있어야겠고 과세기간도 있어야 되고 세율도 있어야겠죠. 그런 것도 있어야지 세금을 결과적으로 매길 수가 있겠구나. 나머지는 지금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것만 지금 갖고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8번, 9번, 10번 납세 의무의 성립,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소멸 이런 말이 나오죠. 성립, 확정, 소멸. 이게 납세 의무의 라이프 사이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라이프 사이클. 납세 의무는 성립해서 나중 가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 가서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성립, 확정, 소멸. 성립이라고 하면 요거는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추상적 납세 의무. 일반적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죠. 그러면 소득이 이제 발생을 했으면 그럼 납세 의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추상적으로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겠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과세기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소득이 이만큼 발생했네. 1년 단위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이만큼 발생했네. 그러면 1년치 소득에 대해서 과표를 정하고 세율 적용해서 내가 세금이 있겠구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성립이에요. 성립하는 시점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게 됩니다. 기간 끝나는 때. 예를 들면 소득세는 12월 말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내가 번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번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내야겠구나. 세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아직 계산 안 해본 거죠. 계산 안 해봤지만 대략적으로 세금 내야 될 게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성립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은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이니까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얼마인지. 12월 말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과표 산정해 봐야 되고 세율도 한번 때려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모르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고의서가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확정이 되는 거죠. 소득세는 예를 들면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작년 거. 작년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월 31일 날 신고했다라고 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 나오니까. 세금이 내가 1,000만 원 벌었는데 세금이 5만 원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우마치가 나오면 확정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소멸은요. 납부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납부하면 납부. 세금 냈어. 5월 31일 날 신고하고 또 5월 31일 날 납부를 했어. 그러면 납세 의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요거는 실현 소멸이라고 해서 만족시키면서 소멸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납부는 실현 소멸. 근데 미실현 소멸이 또 있어요. 미실현 소멸. 만족하지 못하면서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국가가 받을 권리, 조세를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버리면 국가가 조세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내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납세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만족하지 못한 거죠. 납부를 안 하는 거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라이프 사이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정도만.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되고. 뭐 이거 말고는 뭐 부가 취소라는 것도 있고, 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 지금은.
지금 그냥 납부하면 소멸되는구나. 뭐 소멸시효 완성이란 게 있는데 그러면 또 소멸되는구나. 그 정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그냥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뭔가 대충 흥미를 좀 유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빡시게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빡시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수가 있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다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더 안 되고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에 뭐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울 수 있는 양이 안 돼요. 너무 양이 많아요. 실제로는 뭐 지금은 대충 뭐 이 정도 보지만 나중 가서 보면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 세법 개론 책 같은 경우에도 뭐 1000페이지가 넘고 막 그래요. 1000페이지 넘는 책을 보면서 그거 달달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부담스럽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외우기는 좀 힘든데 어차피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이거든요. 오지선다형 보기 5개 중에서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되는데 틀린 문구하고 맞는 문구 그거 구분할 정도로만 1차 때는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달달 외울 수 있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잘 보시고 다독을 좀 해주시면 돼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요거를 다 외우는 거는 어렵고 약간 다독을 좀 하시면서 키워드 위주로 딱딱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공부 방법으로는 좋다. 다독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넘겨서 관련 용어들 주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주요한 것만. 조세 징수 관련 용어가 있죠. 징수 관련 용어, 가산세 뭐 이런 게 나오죠. 체납자, 독촉, 체납처분, 체납처분비, 체납액, 압류, 청산. 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조세 징수 관련된 용어고요.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부 다 신고납세 세목이라고 불러요. 신고납세 세목. 신고납세 세목이라고 하면 신고납세 세목.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요. 과세표준 자기 거 계산하고요. 거기 세율 적용해가지고 내 세금 얼마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고. 고한다는 뜻이죠. 고한다. 국가한테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거. 그게 신고납세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부가가치세도 그래요. 전부 다 신고납세 세목이에요. 부가납세 세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랑 대응되는 개념이죠. 부가한다. 부가한다는 것은 고지서를 날려보내준다는 거야. 고지서 날려보내주면 그거대로 그대로 납부하면 되겠죠.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 그게 바로 부가납세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고지서대로 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두 가지 세목이 있고요. 신고납세 세목, 부가납세 세목. 신고를 해줘야 되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신고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신고 기한. 뭐 12월 말 법인이면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나중에 법인세에서 볼 거예요. 신고 기한은 12월 말 법인이면 3월 말까지는 신고 기한이라서 신고를 해줘야 돼. 이때가 신고 기한, 이때까지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신고를 안 했어. 의무를 위반한 거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의무를 부여한 건데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그때부터 붙는 것이 가산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가산이란 말하고 공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얘는 뺀다. 얘는 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더한다. 가산. 더해서 낸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해서 낸다. 원래 내야 되는 세금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에 더 추가로 더 내는 거예요. 그게 가산세. 근데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제재 컨셉으로 더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재 컨셉.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었겠죠. 의무를 불이행했으니까 더 내는 거니까 제재 컨셉인 거죠. 벌이죠. 벌. 행정벌. 법인세 낼 게 10억이었는데 10억 안 냈어. 가산세가 1억 붙었어. 그러면 11억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1억을 내야 되는데 11억을 내가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라 너 빨리 내 라고 고지서를 보내줘요. 국가에서. 고지를 합니다. 납기를 정해주죠. 납부기한 이때까지 내 이런 식으로. 납기를 정해가지고
고의서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11억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간세까지 포함해서 11억. 그거 적혀져 있는 고의서를 납부기한 정해서 보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납부기한까지 또 납부를 해야겠죠. 납부를 안 하면요. 뭐가 또 붙냐면 가산금이라는 게 또 붙어요. 근데 우리 책에 가산금이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제가 뺐어요. 가산금이 원래 있었는데 뺀 이유가 내년부터 이게 통합될 예정이에요. 간세하고 가산금이. 예전엔 가산세 따로 매기고 또 가산금 또 매겼거든요. 그럼 이것도 매기고 이것도 매기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가산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산세도 있고 가산금도 있고 이건 연체이자 성격이긴 해요. 이건 행정벌이고 이건 연체이자 성격.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를 내년도부터는 여러분들 내년도에 시험 치실 거니까 이번 연도에 한해서는 가산금이 남아있어요. 이번 연도에 한해서는. 근데 2020년도부터는 가산금이 없어지고 얘랑 통합될 예정이라서 우리 책에는 뺐어요. 세법 입문은 내년도 시험 치실 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뺐고요. 이런 게 참고로 있었구나. 가산금이라는 게 있었구나. 내년도에는 없어질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에 고의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또 독촉을 해요. 독촉. 빨리 내. 한 번 더 고지를 하는 걸 독촉이라고 부르는 거죠. 2차 고지라고 보시면 돼요. 2차 고지가 독촉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달리한 거예요. 독촉할 때도 납부기한을 정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독촉했을 때도 안 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로 2번 했죠. 2번. 1차 고지도 했고 2차 고지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얘는 말을 안 듣는 애구나. 어쩔 수 없구나. 재산 압류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하고 매각한 다음에 청산하는 절차가 거쳐지는 거죠. 청산이라고 하면 정산. 정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산이라든지 청산은 똑같은 말이에요. 세금을 정산한다, 세금을 청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고지 독촉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적 징수 절차 이렇게 불러요. 고지하고 독촉, 임의적 징수 절차. 이거는 말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문서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압류는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죠.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부터 매각 청산 이거를 강제적 징수 절차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써요. 강제적 징수 절차를 다른 말로 체납처분 이렇게 부르거든요. 체납처분, 압류하는 거. 압류, 매각, 청산, 체납처분. 그러면 이때 뭐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압류, 매각, 청산하려면 세무공무원이 매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건물을 매각했어. 건물을 좋은 값 받고 팔려면 세무공무원이 팔면은 잘 안 팔려. 좋은 값으로 팔려면 아무래도 전문 매각기관에 의뢰를 해야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데 좀 매각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수료를 줘야겠죠. 매각하는데 돈이 좀 드는 거니까 전문가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야겠다. 사람 불러서 수수료도 주고 또 압류한 게 기계장치야. 그럼 보관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들겠죠. 창고 비용들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 있죠. 압류, 매각,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체납처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용, 체납처분비. 얘를 체납처분비라고 부릅니다.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가산세. 지금은 뭐 가산세 하고 가산금은 지금 모르셔도 되고 내년부터는 없어질 거니까 내년부터 없어질 거고 체납처분비 이 정도의 용어를 좀 아시면 돼요.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그런 용어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는 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거예요. 대충 조세가 뭐구나. 그 정도 용어는 파악한 거고 지금 방금 한 것들은 시험과는 크게 상관없는 주제긴 해요. 시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조세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조세도 뭔지 모르고 막
뭐 지방세가 뭔지, 뭐 국세가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헛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어느 정도는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용어를 다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이걸 볼 거고, 우리 강의 순서는 부가가치세 먼저 할 거고요. 부가가치세가 이런 용어 정리하는데 좋은 세목이에요. 좋은 세목,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좋은 세목이라서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쉬워요. 뭐 제일 쉽다는 게 그 다른 세목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뭐 완전 쉽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어려운데 막 쉽다고 얘기했다고 막 또 막 저를 비난하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부가가치세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른 세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먼저 할 거고 그다음에 법인세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회계 원리를 우리가 안 들었잖아요. 그죠? 회계 원리를 듣고 법인세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법인세 얘가 회계 원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세목이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리 듣고 듣는 게 제일 좋고, 우리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도 재무회계 듣고 법인세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멘붕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부터 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회계 원리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멘붕을 방지하고자. 그 다음에 소득세, 그런 식으로. 강의 수는 이렇게. 주요 세목 3가지를 우리가 입문반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상속세 및 증여세 그런 것도 좀 처음 세법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넣어놓긴 했어요. 종합부동산세도 넣어놓고 뭐 지방세도 좀 넣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게 뭔지 정도는 알 수 있게 처음 세법 교재에는 다 넣어놓긴 했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부가세하고 법인세, 소득세 요 3가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게 어느 정도는 갖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부가세는 얘가 잘만 갖고 가시면 점수 획득에 제일 좋은 세목이에요. 점수 획득에.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쉬워요. 근데 뭐 나중 가서는 어렵다고 하실 수 있어요. 뭐 제가 맨날 쉽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나중 가서는 죽겠다 막 이렇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제일 쉽거든요. 이게 점수 8문제 나오는데 8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다 맞출 수 있게 또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좀 잘 해놓으시면 어느 정도 부담이 좀 줄죠.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 점수를 깔고 가는 거라서 나중에 법인세하고 소득세 조금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긴 해요. 얘를 좀 잘해야겠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긴 하니까. 그다음에 법인세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양도 되게 많아요. 법인세가.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재무회계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도 잘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요거에서 좌절을 많이 겪어요. 이게 어렵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 세목이 법인세라고 보시면 되고, 소득세는 어렵진 않은데 얘는 암기할 양이 좀 많아요.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외우고, 금액 같은 경우에도 다 외워야 되고, 우리 시험에서 뭐 금액 같은 게 주어지지 않아요. 금액을 우리가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금액인지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외울 게 좀 많다는 점에서 단점이고요. 암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소득세가 좀 쉬울 건데,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득세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소득세 둘 중에 논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를 좀 잘하시는 편이고, 약간 암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잘하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선호도가 좀 나뉘는 거죠. 둘 다 뭐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부가세는 무난무난한 거죠.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비해서 무난무난한 게 부가세니까 요걸 좀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카페가 있습니다. 스케치 세법이라고. 요 카페는 참고로 질문 답변하는 카페고요. Q&A. 세법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질문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어려우니까, 쉽진 않으니까. 질문을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질문 답변이 보류기간. 나중에 열심히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류기간인 이유가 개정세법 작업 때문에 제가 객관세법 책이 나와야 되고, 세무회계 연습 책이 나와야 되고, 책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질문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책만 나오게 되면, 책이 이제 뭐 한두 달이면 나오니까, 책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정상화해가지고 운영을 또 열심히 할 거니까, 제가 질문 답변은 엄청나게 잘 드리거든요.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만, 지금 요 기간만, 책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만 어느 정도 보류가 되고, 나중 가서는 또 정상화해서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답변을 드리고 할 거니까, 요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다음 카페, 다음에 스케치 세법을 검색하시면 돼요. 스케치 세법. 요거 굳이 주소는 안 적을게요. 주소는 외우실 수도 없고 하니까 스케치 세법이라고 치시면 돼요. 스케치 세법이라고 다음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스케치 세법이라는 카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가입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등업 요청도 안 될 거예요. 글쓰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지금 개정 세법 작업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연초에 제가 엄청나게 바빠요. 죄송합니다. 개정 세법 작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글쓰기 가능하니까. 지금은 회원 가입은 가능해요. 당연히 회원 가입 가능하고 글 읽기는 다 가능해요. 근데 지금 쓰기만 약간 제한을 해놓은 상태고요. 쓰기도 금방 풀어드릴 거예요. 나중에 책 작업만 끝나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때부터는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잠깐만 중지 기간, 그러니까 연초에만 그래요. 연초에만 잠깐 중지를 하고 나중에 연중에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고 부가이세란 무엇인가 그거 보도록 하죠. 조금 쉬겠습니다.